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비동물 시간은 영화 관상입니다. 관상에 보면은 많은 실제 인물과 허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실제 인물들의 그 모습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라더냐? 호랑이? 그냥 호랑이십니다. 김종서 대검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영화에 나오는 백윤식 선생님처럼 이렇게 풍채가 좋거나 좀 이렇게 훤칠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체구가 매우 왜소한 편에 속했는데요. 하지만은 그 사근 육진에서 육진을 괜히 이렇게 개척한 분이 아니시죠. 비록 체구는 작지만은 아주 굉장히 그 뜻이 담대하고 아주 기상이 높으신 분으로 세종대왕 시절부터 이제 백두산 호랑이로 불린 김종서 대감은 사실은 이런 장군이나 이런 군인이 아니라 문인, 유학자 출신이었습니다. 부임제에 처음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못 믿어서인지 항년북도에 있던 부하장수들이 조금은 못 믿어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종서 장군의 부장이자 전인 책임자였던 이징옥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멧돼지로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종서 장군의 그 인품에 반해가지고 훗날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김종서 그 장군을 굳이 그 육진으로 보낸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이 있어서 국경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황희정승은 유독 그 김종서 장군을 매우 좀 속된 말로 갈궜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를 하면은 마구 뭐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좀 성품이 좋았던 황희정승에게 왜 이렇게 김종서 장군을 갈구냐고 이렇게 말을 하자 아무리 보아도 우리 세대 맹사성이라든지 뭐 황희 우리 세대가 그 지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의 중심은 김종서다. 아무리 보아도 김종서를 대체할 사람도 없고 김종서만한 이도 없기 때문에 그를 좀 더 다듬고 싶어서 혹독하게 다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김종서 장군이 조그맣게 앉아있고 화병에 화살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화로 북방의 여진족이 김종서 장군을 좀 이렇게 겁을 주기 위해서 화살을 화병에다 쏜 것이었습니다. 근데 김종서 장군은 이제 그 오랑캐가 좀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유유자적하게 그 잔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김종서 장군은 그 자신의 부하장수 비장들에게 후하게 이렇게 좀 잔치를 벌였는데 100명 정도의 비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에게 그 잔치가 벌어지면은 각자 한 사람당 한 개씩의 소 우족을 내렸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소가 다리가 4개니까 25마리의 소를 잡았고 그 100명의 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조들까지 뭐 아주 푸짐하게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한 관리가 너무 좀 이렇게 낭비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자 김종서 장군께서는 추운 변방을 지키는 일은 매우 고달픈 일이다.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사정이 좋아서 소 다리라도 뜯지 조금 지나면은 뭐 돼지나 닭다리나 뜯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이 베풀 수 있을 때 후하게 베푸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병사들을 아끼는 장소였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이 무슨 수작이냐? 그 수양대군의 임어올룬이라고 이문이 내리친 철퇴에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는 즉사하지는 않았고 잠시 뒤에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 그 궁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알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발견되어서 그때는 이제 칼로 참살당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좀 생략을 하였습니다. 수양 대군 납시오. 수양대군의 아주 역대급 등장신이 아주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 수양대군이 막 골룡포를 차려입고 삐딱하게 앉아서 왕의 노름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만 했다면은 바로 탄핵당해가지고
뭐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그런 일로서 영화에서는 이제 매우 좀 심하게 과장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조선은 사병을 사사로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군사를 기르고 있다면은 뭐 왕족이든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바로 일군부로 압송돼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도 김종서 측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군사를 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의 은밀한 곳에 몰래 장정 40~50명을 들여다가 훈련을 시키는 그런 치밀한 방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리상이라고 해서 이정재 배우가 좀 이렇게 날렵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어진에서 보듯이 조금은 좀 후덕한 인상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그 수양대군 세조의 아버지가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세종대왕님의 그 문헌을 보면은 평소에 좀 고기를 좋아하시고 약간 살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날렵한 모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후덕한 좀 포동포동한 이런 인상이 맞고 또 어진도 그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발견되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원권 지폐에 나오는 그 세종대왕의 어진도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린 상상화이고요. 현재 제대로 내려온 그 원본에 가까운 어진은 뭐 태조 이성계 그리고 뭐 영조, 철종, 고종, 순종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일부분만 남아있어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진은 그 한국전쟁 때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전쟁 때문에 없어진 유물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말 이제 김일성에 대한 욕이 절로 나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피난을 떠날 때 그 어진도 다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어진들이 다 불타는 바람에 대부분의 어진이 소실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 왕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순신 장군 그 백원에 있는 모습은 실제 초상화가 아니라 그 상상화인데,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덕수이 씨 가문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내려오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따로 있는데 이 모습과는 매우 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마저도 지금은 이제 생방이 묘연하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좀 나이 드신 학자분들 중에 몇 분 계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세조 여진은 그 임진왜란때도 한번 순환을 겪었는데요. 그 나중에 광해군 시절 그 세도가가 되는 이이처음 같은 경우가 그 세조의 어진을 그 광릉에서 하국관리 시절에 세조의 어진을 들고 그 적군을 돌파해서 그 잘 모신 그 공로로 인해서 벼슬길이 제대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조선시대도 어진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조의 어진을 볼 수가 없던 차에 몇 년 전에 그 밑그림이 발견되어서 세조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 운수 좀 봐볼까? 명황제의 동쪽으로 있는 나라를 지배할 분이 틀림없습니다. 왕이시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디 보자. 상이 안 좋아. 대통령은 무슨 얼어 죽을. 야,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봐봐.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통령 상이 아니야, 어? 너나,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야! 왜 이래, 왜? 이 새끼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넌 어때?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귀상이십니다. 앞으로 황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예.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들 앞으로 점 똑바로 봐. 알았어? 관상다 김내경이 잘 있었어? 한명회는 밑바닥에서 정승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은 사실 그는 이게 천민이나 그런 출신은 아니고 원래 명문가의 자손이에요. 청주한씨 집안의 후손으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조선이라는 이름, 그 국호를 가지고 오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오다스 역을 맡은 한상질이라는 분이 한명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국교를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 이름을 받아오는 이런 외교적인 일을 한 그런 인물인데요. 목뼈 하나 빠진 놈은 왜 찼어? 자존이 그놈이 무슨 사고라도 친 게요? 목뼈가 빠지다니. 늘 이러고 다니지 않소? 그자 이름이 무엇이오? 한명회라고 하오만. 명문가의 자주였지만은 그는 남들처럼 10달이 아니라 7달 만에 태어나서 칠삭동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제대로 다 채우지 않고 나와서인지 좀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살짝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어딘가 좀 매우 왜소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목뼈 하나 빠진 놈이라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좀 이렇게 막 위풍당당하신 배우보다는 좀 왜소하신 분들이 많이 한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드라마 한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덕화 선생님께서 귀에다가 당나귀 모양처럼 좀 특수 분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글을 보면은 약간 당나귀처럼 이게 좀 귀가 뾰족하고 몸은 이렇게 좀 구부렸고 키는 매우 작은 좀 그런 책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계속 그 과거시험 낙방과 그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책략은 매우 대단해서 수양대군 시절부터 세조는 그를 나의 장자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수양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의 계책으로 수양을 구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 몇 번은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예종 그리고 성종 때까지 3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그도 이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연산군의 갑자사화. 끝이 좋지 않구려. 당신 목이 잘릴 발자요. 패비 윤씨 시절에 그가 그 벼슬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는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어서 그 영화의 말미에 그 김내경이 예언한 것처럼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체가 패대기가 쳐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릴 적 나 놀아주던 친절한 숙부의 모습만 기억됩니다. 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왕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종, 그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유배지가 있었던 그 강원도 영월군에 있었던 영무전에 모셔진 어진으로 단종의 모습을 나무 목상으로 새겼다가 그 목상이 훼손되자 1926년에 다시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소년왕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지만은 사실 조선에는 이제 단종 말고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종 같은 경우는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성종 같은 경우도 13살에 왕이 되었고 숙종은 14살, 단종보다도 어린 11살에 나이에 왕이 오른 순조, 심지어는 헌종 같은 경우는 8살에 왕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종에게 문제된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지켜줄 대비마마, 즉 어머니나 외척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불행이었는데 16살에 왕이 오른 그 선조의 예를 벗어도 뭐 반드시 친어머니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대왕대비가 있기만 하여도 단종이 그렇게 좀 불우한 처지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조선왕조에서 모든 걸 갖췄지만 단 한 가지가 없는 그 가장 불우한 유일한 호랍이었던 문종의 특별한 문제가 있기보다는 뭐 단종의 어머니인 세자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서원왕후 그리고 세종대왕까지 연이은 그 3번에 걸친 주조상 때문에 결혼을 할 틈이 없었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건강했던 그의 몸에 병환이 찾아서 예상치 못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종이 왕이 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야심 넘치는 그 수양대군만 있던 것은 아니라 다른 숙부인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도 있었지만은 거기는 금성대군 역시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였지만은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눴던 자신의 친형은 결코 죽이진 않았는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친동생을 둘이나 안평대군, 금성대군 그리고 조카인 단종까지 아주 그냥 살인을 하고 왕이 되는데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단종이 마냥 끌려다니는 막 겁에 벌벌 떠는 그런 어린이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물론 처음에 황표정사가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매우 영리하다 해서 많은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단종이 세종대군의 반란에 의해서 폐위되지 않았다면은 그는 세종 문종의 버금가는 좀 능력 있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이제 적장자로서 왕권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교의 정통성과 명분이 중요한 그의 치세에는 뭐 왕권 가지고서 무리한 일을 할 일도 없었고, 세종대왕과 문종대왕을 거치면서 수많은 아주 유능한 그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유지만 하여도 아마 조선 정기는 훨씬 더 잘 발달되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단종이 쫓겨났을 때 나이가 15살로 세종대군은 몇 년만 있으면 그 유일한 그 약점인 나이를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카와 동생을 죽인 친족 살해범이 되면서까지 왕위를 차지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 김대경은 물론 허구의 인물인데요.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혹시 김대경 같은 인물이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가장 비슷한 인물로 박유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문종과 단군식에 활약했던 이현로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현로보다는 저는 박유붕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박유붕은 철종에서 고종시절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름보다는 별칭인 백운학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매천 야록에 따르면은 자신의 전기를 보니까 한쪽 눈이 없어야지 이런 애꾸눈이 되어야 출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애꾸눈을 만든 좀 괴팍한 인물인데요. 사실 그의 조상은 두사충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원군으로 온 풍수쟁이였는데, 당시 명나라는 군대에 그 부대를 이렇게 주둔할 때도 그 풍수를 보면서 부대 위치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같이 따라왔다가 그 점을 쳐보니까 얼마 지나서 자신의 고국인 명나라가 망할 것을 예측을 하였고,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로 돌아가지 않고 대구에 눌러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조선 그 대구족에 남았지만은 명나라를 잊지 않겠다고 하여 그 대명이라고 지역 이름을 불렀고, 그것이 오늘날 대구의 대명동이 되었습니다. 박유붕은 비록 지금 안동 김씨가 세력을 풀고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흥성은 대원군의 시절에 올 것을 예측을 했고, 운영군을 찾아가 흥성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의 관상을 보고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곧 상간마마가 되실 분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흥성대군은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였는데 정말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 즉 그가 고종이 되고 자신은 흥성 대원군이 되어서 권력을 잡게 되자, 그때 박유붕이 와서 지난번에 그 치르지 않은 점괘 값을 달라고 하자 대원군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나라의 대우사를 이룬하기 위해서 박유붕을 그 은영군 근처에 머물게 하였는데요. 이후 벼슬도하에서 울산에 해당하는 언양 현감을 지내기도 하고 마지막 벼슬은 당상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민비, 그 명상호가 며느리가 되는 과정에 그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대원군 합학해서 좀 곤란할 거라고 해서 반대를 하였다가 대원군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민씨 집안에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벼슬길에 쫓겨나서 며칠 뒤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매천 야록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은 한쪽 눈마저 상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백운학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그 박정희 측의 그 김종필 씨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점을 보러 가는데, 그때 그 본 점쟁이가 자신의 그 벼로가 백운학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번 거사가 잘 될 것이니 염려 말라는 그 말을 하였고, 이 말을 신기하게 여겨서 그 외에도 박정희와 김종필의 크고 작은 일을 맞춰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백운학은 그 이후로 그 많은 재벌 총수들의 전속 점쟁이가 되었는데요. 특히 유명한 경우가 한보그룹과 삼성그룹이에요. 한보그룹의 정태수 씨 같은 경우가 사업을 하던 분이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그 백운학 씨가 그 정태수 한보건설 그 회장의 얼굴을 보고 당신은 이 공무원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더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사업가가 되었고 한때 재계 순위에 높은 큰 그룹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항상 그 백운학 그 점쟁이를 옆에 두고 이 사람의 관상을 참조하면서 사원을 뽑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운학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명이 되어서 그 90년대 그 7500 서비스를 보면은 점괘풀이라든지 꿈풀이, 해몽 이런 서비스를 보면은 백운학이라는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 관상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